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4년 제33회 인사노무관리론 2차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먼저 시험 항상 제가 하듯이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총평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나서 저는 뭐 별다른 건 없겠지 그런데 저 학원 측에 여러 가지 요청이 있어가지고 해설 특강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수험생들의 니즈가 있다는 거를 제가 좀 뒤늦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늦었지만 해설 특강을 전반적으로 특히 인사 노무관리나 경영조직론이나 이번에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굉장히 평이하다.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험들의 경우 제가 이미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총평에 올려드렸지만 점수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한 문제, 최신 문제, 그죠? 최신 쟁점이 되는 인사 쟁점이라든지 경영 조직론 어려운 거 막 외우고 나서 시험을 대비했는데 이렇게 겉보기에는 평이하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굉장히 좀 시험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미 공부했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그 구성을 좀 잘 못해가지고 점수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번 기출문제 해설 특강은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버전의 예시 답안들을 접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먼저 인사노무관리론 하고 나서 그리고 또 경영조직론도 문제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 임금 관리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배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주 크게 임금 관리 나왔죠. 그리고 물음 1이랑 물음 2 먼저 봐야 되겠죠. 임금 수준 관리, 임금 체계 관리, 임금 형태 관리의 의의와 특성을 각각 설명하시오. 그런데 25점이에요. 네, 물음 2 먼저 볼게요. 퇴직연금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확정급여형 DB형이죠. Defined Benefit Plan DB랑 확정기여형 Defined 여기 Contribution Plan 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아까 저 직원분이 편집하다가 여기 한 칸씩 떼어줘야 되는데 한 칸 붙어버렸네요. 자, DB, DC, IRP 예전에는 이제 어카운트라고 해서 IRA라고 했는데 이제는 용어 명칭이 바뀌어서 IRP라고 돼 있죠. 이미 강의 시간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당연히 수험생이면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각자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주로 DC형이 많겠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지금 적용받고 있으니까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일반적인 수험생들도 특히 학생분들께서는 이거를 직접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기본은 뭐예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매뉴얼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 시간에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실성 테스트다. DBDC, IRP 이거 특성 각각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이거보다 한 단계 어려운 문제가 포인트 인사노무관리론 연습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아니라 퇴직급여 제도로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바가 있었고 그 밑에다가 퇴직연금 제도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올해 25년 대비 GS 영순환 기본 강의에서 하는 3인 공조에도 이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자, 물음 1번 이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해서 답안을 잘 쓸 수 있었을까? 그게 쟁점이었을 것 같아요.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만약에 이게 헷갈렸다. 그러면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겠죠. 먼저
50점짜리 배점이에요. 그리고 물음 1과 물음 2가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50점짜리에서 서론을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먼저 프롤로그를 써줘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임금 수준 관리, 체계 관리, 형태 관리. 3인공조에서는 형태 관리까지 구분해서 써놓고 이게 예전에 최종태 교수님 책이라든지 이제 각종 책들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놓고 있는데 박경규 교수님 책이나 일반적인 민간 그리고 또 정부 컨설팅에서 나오는 거는 임금 수준 관리랑 체계 관리, 즉 임금 형태를 책에다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임금 형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일단 개념부터 생각을 해야죠. 임금 형태란 무엇인가? 교과서적인 개념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교과서적인 개념. 임금의 계산 및 지불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간급 크게 분류했을 때 시간급과 성과급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급이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시간급이라는 거는 지금 의미가 없죠. 그죠? 왜? 다 월급으로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과급만 떼어내가지고 임금 체계 관리로 포함시켜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공부를 했어야 돼요. 기본서 공부할 때 영순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물어봤으니까 수준 관리랑 체계 관리, 임금 형태 관리를 각각 구분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자, 프롤로그 얘기를 했었죠. 프롤로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접근법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거는 뭐예요? 임금 얘기죠. 임금 관리, 특히 임금 관리 보통 원편 3인공조 기준으로 하면은 임금 관리 원에서 앞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거는 뭐예요? 퇴직연금 제도. 과거에는 퇴직금이었죠. 그쵸? 뭐예요? 복리후생제도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상, 컴펀세이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임금과 보상 파트를 보상 관리에서 전반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임금이랑 복리후생 다 각각 25점짜리를 물어보고 있구나. 그럼 이렇다면 난 여기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줘서 내가 인사 노무 관리에서 본질적으로 공부를 잘 해놨습니다. 이거를 보일까? 저는 첫 번째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게 총보상의 관점이에요. 요즘에 최근에 3인공조나 박경규 책에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3인공조 강의를 할 때에도 이 총보상의 관점에 관한 얘기는 항상 설명을 해드리게 되죠. 자, total 여기서는 단어 살짝 바꿔서 rewards라는 표현을 원서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총보상 관점에서 이러한 임금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나온 유규창, 박우성 교수님의 책에도 이게 굉장히 강조가 돼 있죠. 왜 그렇죠? 기업은 지속적으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비용 통제 압박을 느끼죠. 비용 통제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아낀다 해서 임금을 조금 주거나 복리후생 수준을 낮춘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재들, 탤런트들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확보만 하면 뭐합니까? 유지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유지, 리텐션이 어려워진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다시 총보상 관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인 전략적 임금, 복리후생 등의 보상 전략 다시 요약하면 전략적 보상 전략을 펼칠지가 문제된다. 이걸 앞에서 프롤로그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런데 이러한 임금이나
임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가 문제가 돼? 복리후생도 마찬가지지만 공정성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자, 대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우리 회사에서 몸을 갈아 넣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기여한 바, 어디에다가? 조직에다가 기여한 바, 공헌, 컨트리뷰션, 이거를 고려했을 때 내가 받는 보상은 굉장히 좀 적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죠? 대외적 공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다른 회사는 많이 받는데 나는 이 회사 다니면서 조금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정성을 못 느끼게 됐죠. 어떤 공정성? 대외적 공정성이요. 대외적. 그리고 대내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대내적으로 공정성. 내가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임금을 받아. 그런데 그 임금, 내가 받는 임금 다 똑같은 임금을 받지는 않겠죠.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내가 받는 임금이랑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받는 임금이랑 그리고 내 상사가 받는 임금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한 임금의 차이,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인사노무관리에서 임금 격차 또는 뭐 임금 분산이라는 표현도 쓰겠죠. 임금 격차가 있으면 뭐야? 임금이 분산이 되겠죠. 그죠? 이런 임금 격차를 어떻게 공정하게 차이나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죠? 여기에서 바로 임금 체계의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대내적 공정성에서 이거는 결국 뭐야? 그래서 임금 체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연공에 의해서 할 것인가? 직무에 의해서 할 것인가? 직능에 의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에서 나중에 역량 기반의 급여라고 해서 competency based pay라고 해가지고 뭐 지식급, 기술급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그죠? 이런 것까지 살짝 언급해 줄 수 있고, 최근에 일본에서 나왔던 역할급의 문제까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프롤로그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의 문제의식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총보상 관점, 그리고 특히 이러한 임금을 정리할 때는 공정성의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공정성은 대외적, 대내적으로 따질 수 있는데, 이거는 주로 임금 체계 문제로 귀착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 차원 공정성에서 그 사람만의 어떠한 성과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지, 바로 여기에서 성과급의 문제, 임금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 있죠. 이건 간략하게 여기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프롤로그에서 이 정도의 문제의식을 정리해 줬으면, 그래도 임금 관리에 대해서 뭔가 정리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프롤로그 마지막쯤에, 그리고 아울러 최근에 고령화 시대에 근로자들의 어떤 그 생존권이랄까, 이제 퇴직 후의 삶, 이런 것들 보장하고, 그리고 또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나중에 퇴직할 때 어마어마한 금액을 왕창 줘야 되잖아요. 그게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기업의 리스크도 줄일 겸 퇴직연금 제도를 구축을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납입하게끔 만들어준다. 이렇게까지 프롤로그를 정리해주면 굉장히 문제의식이 잘 드러나는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물음 1번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문제 구조를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 그냥 내용들 돌아다니는 거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자료를 모으면 소용이 없죠. 그죠? 항상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분석해 봐야 돼요. 그리고 고민해 보고, 과연 돌아다니는 자료들이 내가 쓸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자기가 쓸 수 없는 거는 안 돼요. 자, 문제의식 아까 정리된 대로 이해가 됐고 정리가 되면 시험장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그거를 실제 시험장에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부터 답안지 양이 늘어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20페이지 넘어서 쓸 수 있겠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거는 스페이스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글씨를 날려 쓴다든지 아니면 공간을 아주 넓게 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지, 적정량이라는 게 있어. 항상 그걸 생각하고 내가 이해되는 수준에서 어떻게 문제의식을 드러낼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임금 수준 관리, 임금 체계 관리, 임금 형태 관리의 의의와 특성. 자, 어떻게 보면 성의 없게 문제가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베너핏을 줬다고 볼 수, 베너핏이라고 하니까 여기 또 나와 있네요. 그죠? defined benefit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베너핏은 뭐예요? 뭐 유리한 거, 그죠? 뭔가 유리한 그거를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량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의의와 특성이라고 돼 있어요. 의의와 특성. 이거 어떻게 나눌래? 과학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자, 3인공조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앞에 의의라고 해놓고선 목적이나 중요성 같은 거 다 써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임금 수준 관리, 어떠한 그 기업에 있어서 그 사람의 평균 임금률이라는 개념 정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개념을 먼저 의의를 써주고 나서 중요성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면 좋을 텐데, 자, 그렇다면 특성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자, 여기서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생각하는 게, 임금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임금 수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임금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밝혀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일반적인 교과서의 로테이션이나 포맷이 그래요. 그래서 폼을 여기서 임금 수준 임금 수준 결정 모형 있죠? 요거를 하나 가볍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상한선이고 여기고 여기가 하한선이겠죠? 그리고 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어떠한 지배적인 임금률이 형성이 되고 자신의 그 기업의 임금이 결정된다. 요거를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면 가장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기업의 지불 능력이 상한선이 될 테고 하한선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요? 생계비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양을 여기서 적절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임금 수준 관리, 체계 관리, 형태 관리 하면은 몇십 페이지가 되는데 이걸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앞에 개념이랑 이 특성, 임금 수준 결정 모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논리를, 임금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거를 써주고 나서, 자, 여기다가 플러스 해서 임금 수준 결정에서 항상 중요하게 제기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최저임금제 문제죠. 그죠? 최저임금 제도도 살짝 언급을 하면서 내가 균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요거를 언급해주면 좋겠죠. 어차피 임금수준 결정 모형을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 최저임금 제도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 체계 관리요. 임금 체계 관리. 아까 뭐라고 했죠? 자, 임금 수준 관리가 대외적 공정성을 대외적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그 기업의 임금 수준을 결정할 것인가, 그거였다면, 그리고 였다면 임금 체계 관리는 뭐라고요? 임금 격차, 그 기업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공정하게 정할 것인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기본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게 핵심 키워드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연공이 되든 또는 직무가 되든 직능이 되든 역량이 되든 기타 등등등. 물론 임금체계에서 성과도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임금 형태가 따로 또 물어보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임금 수준 같은 경우 의의됐어요. 그리고 특성 같은 경우에는 임금 수준 결정 모형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최저 임금을 살짝 언급을 해주면서
이 이슈를 얘기해주면 좋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임금 수준 보통 노회책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인적자원관리 저명한 교수님들 책을 보다 보면 임금 수준 그래서 전략적 임금 수준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전략적 임금 수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선도 동행 후행, 혼합 전략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거까지 해서 임금 수준을 요렇게 해서 각 기업의 그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임금 수준 관리를 하면 될 것이다. 요렇게까지 써서 이제 완벽하겠죠. 그 다음에 임금 체계 관리는 먼저 임금 체계 관리 의 해가지고 요 의 써주고 나서 그 다음에 특성들 해가지고 특성에서 유형들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형들 해가지고 연공, 직무, 직능, 역량 이런 것들을 써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할 점으로 특성을 임금 체계 관리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시사점이라든지 과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들은 이미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의 중소기업까지 다 합치면 아직까지 뭐예요?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까지 다 합치면 연공급 베이스라 이거예요. 연공급이 한 5, 60%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서 뭐가 나온다? 임금 체계 개편 또는 임금체계 혁신의 이슈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연공급을 어떻게 뭘로 바꿔야 된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직무급으로 변화하는 거. 응?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 연공급이라는 거는 뭐죠? 우리가 공부했듯이 사람 위주의 인적 자원 관리예요. 사람 위주의 사람을 기본으로 놓고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무급은 뭐예요? 직무를 놓고 직무를 먼저 고려하면서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거죠. 즉 임금 체계 관리에서 중요한 거 결론 이제 소결할 때 임금 체계 관리 쓰면서 기존의 우리나라 사람 이거를 한자말로 바꾸면은 속인주의가 되겠죠. 속인주의 인적 자원 관리랑 직무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거를 추가적으로 써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임금 형태 관리요. 임금 형태 관리.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급과 성과급, 임금 형태의 일단 기본적인 개념 정의가 뭐라고 했다고요? 임금의 계산 및 지불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급, 뭐 시급으로 줄 거냐, 주급으로 줄 거냐, 월급으로 줄 거냐, 연봉으로 줄 거냐. 근데 연봉으로 주면 1년에 한 번 주나요? 아니죠. 다 매월마다 이렇게 쪼개서 준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시간급이 지금 우리가 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어떤 시간의 수당 그런 것들 통상임금 이런 걸 정할 때는 이게 법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인적자원관리에서 할 때는 사실 이거를 잘 얘기를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성과급 시간급으로 줄 거냐 성과급 근데 또 100% 만약에 성과급이 된다면 100% 성과급은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근로자입니까? 사업자입니까? 희미해지죠. 그죠? 100% 성과급은 기본급이 없다면 이 사람이 근로자성이 굉장히 약해질 거예요. 그죠? 근로자라기보다는 뭐다? 그냥 프리랜서처럼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먼저 그 얘기 써주고 나서 성과급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주는데 자 개인 성과급 그리고 집단 성과급 이런 것들을 가볍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쭉 보시면 문제 2번에서 참가형 성과 배분이 나와 있죠. 그죠?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쓸 필요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 조절을 하는데 수준관리, 체계관리 잘 쓰고 형태관리에서는 개념 정확히 써주고 성과급 관련해서 개인적인 성과급, 집단적인 성과급이 있는데 과거에는 예전에 맨 처음에 인사노무관리가 시작하고
인사관리, 근대적 의미의 인사관리가 시작됐을 때는 개인적인 성과급이 중요했겠지만 왜 혼자서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 개인적인 성과급이 중요했지만 어떻게 돼요? 점점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혼자서 다 하는 건 없죠.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을 조직 내에서 기업 내 어떤 조직이 있지. 거기에서 집단이 있어요. 이 집단 내에서 분업화가 일어나잖아. 분업화가. 나는 A는 어떤 일을 해, B는 뭐 어떤 일을 해, C는 뭐 어떤 일을 해, D는 어떤 일을 해.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이 사람 각자 세분화된 직무 전문화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집단적인 성과급이 연속 공정화해서 집단적인 성과급이 대세를 이루게 됐다. 이 말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회사나 조직에서 그러면 개인적인 성과금은 전혀 없냐? 아니요, 있을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회사원인데 보험이라고 쳐봐요. 보험 영업사원이에요. 그분들도 기본급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파는 건 어떻게 팔아요? 둘이 같이 가서 파나요? 아니면 가서 혼자 파나요? 혼자 파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받는 걸 뭐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받는 성과급을 뭐라고 그래? 커미션이라고 해요. 커미션. 판매 수수료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개인 성과급에 하나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면은 뭐 더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 형태 관리에서 기본적인 얘기들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써도 여러분들 답안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양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하느냐, 그리고 맨 앞에 프롤로그에서 임팩트 있게 문제의식을 드러내주고 이 전체 보상관리, 전체 보상관리라고 했었죠. 그죠? 웨이지 매니지먼트, 그리고 밑에 복리후생, 이 두 개, 이 관련해가지고 이게 50점이야. 그리고 참가형 성과 배분까지 하면은 이것도 보상 파트에 들어가는 거가 전체 75점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응? 근데 넓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상 관리는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제도 의미 설명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이거는 뭐 여러분들 구글링만 해도 되고 네이버만 해도 되고 쫘르륵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각각도 그 특성을 각각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있죠. DB형, DC형, 이거의 취지, 장점, 단점, 그리고 현황 같은 것까지. 현황 같은 경우 해보면 처음에 확정급여형 그리고 DC형 뭐 이렇게 했지만 어떤 게 기업이 편안하게 생각하겠어요? DC가 더 편하겠죠. 그죠? 기업은 그냥 자기 낼 것만 딱 12분의 1 해가지고 딱 내면 그다음부터 이제 개인들이 운용을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개인 입장에서 종업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관리하는 거니까 편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긴 하죠.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마지막에 써줄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문제 2번 봅시다. 문제 2번. 그래서 물음 1번은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물음 1번에 중점을 둬가지고 그렇게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준비한 건 많지만 문제 분석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써보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다 얘기하려고 하면은 끝도 한도 없으니까. 자, 문제 2번.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참가형 성과 배분 제도. 자, 여기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눈에 박혔어야 돼요.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이거 김동원 교수님 그리고 애달이 뭐예요? 등이에요. 등. 제가 맨날 프린트나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죠. 김동원 교수님과 그 제자분들 14분이 쓴 고용관계론 책에 교과서에 그대로 나오는 문구예요.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이게 핵심이라 이거죠. 이것만 보고도 공부를 한 사람들이나 책을 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라는 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 김동원 교수님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이거 강의 시간에 계속합니다. 질리도록 해요. 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수님 책에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수험 자료 이런 것들 너무 임의적으로 편집된 이것만 자꾸만 외우다 보면 문제 봤을 때 뭐가 핵심인지도 모르고 조금만
말을 틀어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참가형 성과 배분제도. 참가형이라는 걸 굳이 왜 썼을까? 뒤에 나와 있죠. 집단 보너스 제도에 경영 참가를 결합한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참가형. 누가 참가해요? 근로자들이 참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근로자들은 뭔가 조직화된 근로자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즉 노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인적자원관리 책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성과 배분, 임금 파트에서 주로 성과급, 집단적 성과급, 성과 배분을 설명을 할 때 노조의 설명이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뒤에 나왔을 때 노사 관계론에서 그냥 띡 설명하고, 그래서 노조의 개념을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참가형 성과 배분 제도 이 자체에서 일단 노조가 조직화돼서 이러한 보상에 참여하는구나, 이거를 먼저 생각을 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25점에 7점 18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접근할까? 이것도 프롤로그를 한번 써볼까요? 프롤로그에서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한번 써봤을 것 같아요. 차이점. 2017년도 PS가 이미 나왔었죠. 이익 분배제, 이윤 분배제 해가지고 profit sharing. 자, PS 묻는 게 아니죠. 여기서 참가형 성과 배분 제도는 뭐예요? 생산성 이득 분배 제도에서 개인 쉐어링이에요. 개인 쉐어링. 다르죠, 그죠? PS랑 다르죠. 여기서 만약 PS를 언급한 이유는 뭐야? 개인 쉐어링, 참가형 성과 배분 제도는 PS 제도랑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프롤로그에서. 그래서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출제한 교수님이 이 문구만 봐도 김동원 교수님 그 14명 중에서 교수님들이 지금 현직에 있는 교수님들이 거의 10명 가까이 돼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책에서 그냥 문제 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내용들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PS 제도와 이 개인 쉐어링 제도와의 차이점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셨구나. 참가형 성과 배분 제도는 PS와 달리 경영 참가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나 문제 앞에서 얘기해 줬으니까 써주고, 그럼 PS 제도는 뭐야? 경영 참가적 성격이 굉장히 약하다. 이 설명을 프롤로그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러한 참가형 성과 배분 제도에 뭘 써주는 게 좋을까? 의, 시사점 이런 거 하나 써주면 좋겠죠. 이게 갖는 함의 같은 거. 함의가 뭐야? 여러분들 고성과 작업 시스템 HBWS 맨날 이거 달달 외우기만 하고 이거 그냥 인적자원 관리에서 뒤에 고성과 작업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만 외우면 안 돼요. 이 고성과 작업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에 노조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로자 집단을 어떻게 이 고성과 작업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참여, 참가 이런 의미. 그리고 참여를 하는데 맨입으로 되나요? 안 되죠. 그죠?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동기부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식을 주면 동기부여가 되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에요. 돈. 그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참가형 성과 배분 제도, 즉 고성과 작업 시스템의 정착에도 이러한 참가형 성과 배분 제도, 워커 플랜, 스캔온 플랜 이런 것들이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 김동배 교수님이 쓴 책에 따르면 이 HPWPS의 이러한 스캔온 플랜 등의 참가형 성과 배분 제도가 큰 기여를 했다라고 아예 책에 그냥 나와 있어요. 어떤 KLI에서 한국노동연구원에 나오는 책들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프롤로그를 써주면 벌써 이것도 문제의식이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여기까지 문제의식 다 교과서에 나오는 말들. 교과서에 희한한 논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자료를, 그리고 강의에서 설명 안 한 얘기를 여기 끌어오지 않아요. 다 강의 시간에 한 얘기
지난 강의 시간에 했던 얘기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프롤로그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음 1로 들어가 봅시다. 물음 1. 참가형 성과 배분제도의 의의와 특성을 설명하시오. 이 프롤로그에서 살짝 설명했던 거, 의의와 특성 얘기를 한번 해주는 거죠. 예컨대 이럴 때는 어떻게 가볍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참가형 성과 배분 제도 의, 아까 전에 여기 프롤로그에서 살짝 언급했던 데 PS 제도와 차이, 그리고 의 같은 경우 그때 여기서 맨 처음에 시작된 게 뭐예요? 스캔론 플랜이 맨 처음에 시작됐죠, 그죠? 그리고 나서 러커가 나왔어요. 1940년대 후반에 스캔론 플랜 나왔고, 그 이후에 러커 플랜이 나왔고, 그 다음에 1970년대 갑자기 동떨어서 인프로 쉐어 플랜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왜 그랬어? 사실은 노사 화합. 회사가 망하려고 하니까 그 회사 파산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뭔가 생산성에 기여하면 그걸 성과를 주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회사를 좀 살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나왔던 거예요. 스캐논 플랜이. 그리고 특성이 뭐야? 여기서 노조가 집단적으로 참여한다. 의견을 낼 수가 있다. 제안을 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의의와 특성을 7점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나서, 자, 물음 2번에 이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물음 2번에 참가형 성과 배분 제도의 3가지 플랜 유형. 여기서 이제 각각 비교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스캔론 쓰고요. 그 다음에 러커 쓰고요. 그 다음에 인프로 쉐어 플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 3인 공주에 이거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이걸 다 외울 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핵심, 잊지 말아야 될 핵심은 뭐냐면 스캐논 플랜 같은 경우는 보너스 산정 공식에 있어서 뭐 판매액,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그걸 노무 비용과 비교해서 보너스를 준다는 거. 러커 플랜은 뭐야? 이렇게 하니까 품질 문제가 그냥 무조건 양만 많이 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품질 같은 것까지 고려해서 부가가치 기준으로 한다는 거. 러커 플랜. 그리고 인프로 쉐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는 좀 산업공학적으로 근로시간, 어떻게 하면 근로시간을 단축시켰는지 이런 관점에서 더 초점을 맞췄다. 이런 식으로 해서 3가지 플랜 유형을 각각 비교 설명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사실은 김동원 교수님이 1999년에 종업원 참가 이론의 이론과 실제라는 1999년에 이 KLI에서 노동연구원에서 논문으로 나왔었고, 거의 표가 있어, 표. 김동원 교수님, 자, 표가 있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 여기가 구분이겠지. 그리고 여기가 스캔론, 러커, 인프로시어 해가지고 여기서 배경, 그리고 뭐 보너스 산정 공식, 기타 등등등, 그리고 뭐 나중에 이런 것까지 뭐 배분 비율 해가지고 스캐논은 75대 25, 이거는 5대 5, 이것도 5대 5. 이 표가 있어요. 요 기준으로 해서 배경이 뭐냐? 보너스는 어떻게 주냐? 참여 정도는 어떠냐? 종업원 참여 정도는 어떠냐? 이게 김동원 교수님 고용관계론 책에 있고 강의 시간에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고, 요번에 GS 과정에서 모의고사에서도 요 3개를 그냥 아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만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2번 참가형 성과 배분제도, 이것도 역시 항상 여러분들 문제 쓸 때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프롤로그에서 맨 앞에 자기 문제의식을 어떻게 좀 차이나게 만들어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3번이야. 요것도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평가 오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자, 첫 번째 난관점 평가 오류. 평가 오류 알겠죠? 그런데 갑자기 쓰라니까 힘들죠? 그 다음에 관대화 경향 오류, 리니언시, 텐던시 에러. 그 다음에 편견. 여기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비, 대조 오류를 각각 비교 설명하시오. 비교 설명하시오. 자, 평가 오류의 개념. 일단 이것도 프롤로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떻게 프롤로그 만들까? 평가 오류가 뭐예요, 여러분들? 평가 오류. 평가 오류가 뭐예요? 자, 신뢰성. 자, 우리가 인사평가의 검증 기준 해가지고 타당성, 신뢰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당성은 주로 어떤 거랑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타당성은? 그 평가 도구를 설계하기 전에, 사전에, 평가 실시 전에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더 강하죠. 평가 이전의 성격인 게 더 강하죠. 근데 신뢰성 같은 경우는 주로 뭐예요? 평가 목적, 뭐 취지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평가 도구를 만들었어. 평가 도구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건 누가 하죠? 사람이 해요. 사람이 하죠. 그죠?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평가 도구가 어떻게든 내용이 좋든 취지가 좋든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사람의 개인적인 편견, 아니면 그 사람이 귀찮아서, 정보가 없어서, 그냥 빨리 하고 싶어서, 아니면 누굴 더 좋아해서. 그래서 평가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즉 뭐예요? 평가 오류라는 거는 사실은 그 평가자의 오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평가자 오류로 인해서 평가가 만약에 평가 무용성이 제기된다면, 평가 무용론이 제기된다면 조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왜? 첫 번째, 평가라는 건 뭐예요? 이런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개발, 개인의 역량 개발 같은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게 뭐지? 평가에 따라서 보상을 하잖아요. 평가와 보상의 연계, 평가와 보상의 공정한 연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다 흐트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회사 내 공정성 같은 게 다 무너질 수 있단 말이지. 공정성 이슈가 굉장히 위협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간다 이 말이지. 그만큼 이 평가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평가 오류를 줄여야 한다. 이 정도로 프롤로그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평가 오류를 줄이고 좋은 평가를 지속해서 결국은 어떻게 나가야 된다? 조직 전체적으로 전략적 성과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프로세스를 잘 운영해야 될 것이다. 이 정도로 프롤로그를 써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평가 오류 개념, 즉 평가 오류의 개념. 근데 우리가 아까 그 평가자의 오류를 줄여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 개념을 이렇게 딱 정의하는 게 좋아요. 평가 오류가 적은 평가란 이퀄 신뢰성이 높은 평가다. 높은 평가다. 즉 정확하고 항상 일관, 한 달 전에 했던, 요번에 했던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정확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신뢰성이 높은 평가라 이거예요. 자, 이 문장 자체가 어디에 나와 있다? 서강대 양동훈 교수님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 개념 그냥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당혹스럽게 평가 오류, 오류는 안 돼. 그걸 어떻게 개념을 쓰라는 거야? 문제에서 항상 요구하는 대로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써야지 막 임의대로 목차를 집어넣던지 넣거나 막 그러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본론 쓸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분설해가지고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앞에 프롤로그나 마지막에 에필로그 같은 거 집어넣을 때 말고는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답을 써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나서 제시를 해주고 있죠. 자, 평가 오류 유형 중에서 관대화 경향, 끊고 편견, 대비, 이 오류를 각각 비교 설명하라고 했어요. 관대화 경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주로 공부하죠. 3인 공조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분배적 오류라고 하죠. 관대화, 가혹화, 그리고 중심화 오류. 뭐 어떻게 해? 분배할 때 가혹하게 채점한다든지 평가한다든지 그냥 다 그냥 중간으로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 다 관대하게 평가한다든지 이런 오류 이것들 그리고 편견에서 여러분들 편견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해가지고 이게 박경규 교수님 책만 이제 외우는 경우에 상동적 태도라고 해서 스테레오타이핑이라고 해요. 어떠한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그 자기가 그 평가자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생기는 오류라 이거죠. 그리고 대비 대조는 뭐예요? 그래서 피평가자들이 있어. 평가 대상들이 있단 말이야. 그 대상들이 있는데 A는 너무 뛰어나. B는 좀 그 A보단 못해. 그런데 이제 B가 그래도 평균은 되는데 엄청나게 박하게 평가를 받는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오류가 바로 대비 오류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각각 설명을 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언제 이런 유형들이 발생하느냐 거기까지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을 다 쓰고 나서도 양이 물음 3번 같은 경우는 약간 모자랄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어거지로 막 늘려서 목차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뭐 언제 발생하는 거고 어떻게 언제 발생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박경규 교수님 책대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건 어디에 속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써줘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게 어떠한 상황적 그러니까 분류 차원에서 뭐 의도적으로 했다 자기가 몰랐는데 그랬다 이렇게 분류해줘도 좋고 아니면 관대와 경향, 편견, 대비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도 좋고 이거는 각자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렸던 게 사실 좀 되게 쓰기가 까다로웠던 게 평가 오류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 오류 개념에 대해서는 잘 일반적인 여러분들 인적 자원관리 교과서에서 설명이 안 돼 있죠. 그에 따라서 수험 자료에도 이게 그렇게 딱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것만 이렇게 딱딱딱 8개 외웠는데 이걸 비교 설명을 하니까 이게 어려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썼으면 그래도 3분의 2 지점까지는 왔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에필로그 부분에서 에필로그라든지 아니면 중심에서 이러한 평가 오류를 에필로그쯤에서 썼어. 평가 오류를 예방해야 되잖아요.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교수님들 책들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가자 훈련이요. 평가자 훈련 같은 거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평가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거를 지속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피드백 과정 같은 거를 거쳐요. 자, 최근에는 그냥 인사평가 그 시점에 인사평가보다도 상시적인 수시적인 성과 관리의 개념이 중시되고 있죠. 그래서 이 피드백을 통해서 상호 피드백을 통해서 성과 관리를 함으로써 서로 소통이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면 어떻게 해? 평가자의 평가 오류도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지금 상사가 평가자가 지금 잘못 판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통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 평가의 질을 올리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에 도움이 되는 성과 관리로 나아가야겠다. 즉 조직의 전략에 부합하는 성과 관리로 나아가야 된다. 여기까지 써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평가 오류 유형 중에서 이제 신뢰성 관련해서 한 12가지 막 외우고 있는데 이거를 다 써주는 거는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첫 번째 관대화 경향 관련해서 분배적 오류와 관련해 가지고 중심화, 가혹화, 관대화
요거는 하나 이제 거기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편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학습 기준으로 상동적 태도 그걸 기준으로 설명하면 되고, 이거는 대비 대조 오류 같은 경우는 교과서적 설명,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잘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각 비교 설명하는 거는 목차를 나중에 빼가지고 설명하는 게 오히려 부담 없이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이러한 이 인사평가가 조직 전체 성과 관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중요성이 있다, 어떻게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올해 인사 노무 관리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 같은 경우에 임금과 복리후생 문제가 다 나왔어요. 50점 분량으로 50점 파트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프롤로그를 어떻게 내가 문제의식을 잘 정리하느냐. 그런데 이게 과연 보상 파트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앞에 개발 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 이제 강론 확보부터 시작해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파트에서 그 큰 챕터 안에서 문제 의식을 자기가 어떻게 다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요약된 것들을 그냥 외우기만 하면 여러분들 절대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수님 책을 적어도 한 권은 읽어야 돼요. 한 권을 읽어서 맥락을 보면, 이번에 올해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임금 수준 관리 임금 체계 관리, 임금 형태 관리 같은 거 그냥 외우기만 했으면, 문장 잘라서 한두 줄씩만 외웠으면 그거는 기억이 나는데, 응? 문장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걸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서 같은 경우를 계속 반복하면은,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흐름을 생각하면, 제가 항상 그러죠. 2기, 3기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나중에 또 한 달 동안 정리할 때 기본서를, 인사 같은 경우에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조도 그렇지만 한번 쭉 흐름을 살펴보라. 그죠? 그렇게 살펴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또 잘 봤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참가형 성과 배분 2번 같은 경우에 왜 참가형이라고 굳이 명시해서 냈을까? 그 생각을 프롤로그에서 좀 강조해서 써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스캔온 플랜이나 로커 플랜이나 인프로 쉐어, 이게 만약에 생각이 안 떠올랐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강의 시간에 들은 적이 없다든지. 참가형 성과 배분 같은 건 최종 정리 인사 그 프린트에도 이미 그렇게 딱 정리가 돼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평가 오류 같은 건 지금 설명드렸듯이, 자, 이 세 가지는 대충 썼어. 그런데 평가 오류 개념은 어떻게 썼어야 됐는지, 이 신뢰성과 관련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밝혀줬는지, 그리고 오류의 내용만으로 양이 다 안 될 것 같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대로 3인공조 내용만 그대로 쓰면은 한 3분의 2 지점까지 올 거예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채워야 될까? 바로, 자, 요즘 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전체적인 전략적 성과 관리를 설명을 해요. 노예책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교수님들 책들 같은 경우는 전략적 성과 관리를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사평가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사평가 또는 인사고과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역으로 돌아가서 오류 내용을 이렇게 다 썼어. 그러고 나서 에필로그에서 이 오류가 발생하는 그 상황들, 또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어떤 평가자 훈련이라든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써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출문제 분석 다 마치고요. 자, 이번 주 말부터 주말에 3인 공조로 인사 노무 관리 이제 기본서 분석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3인공조 강의를 할 때 3인공조 책 자체가 일단 너무 좋고요. 그 3인공조를 하면서 박경규 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책들을 다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용어 이런 거 같은 거, 그리고 1번에서 2번에서 뭐 참가인 성과 부분, 용어를 몰라가지고 아예 접근도 못한다든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거, 알 것 같은데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글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교수님 책을 읽어야지 줄줄줄 흘러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묻는 거는 교수님 책에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책에 나온 용어, 목차대로 묻기 때문에 그거대로 해야지 자꾸 정리된 자료를 외우려고만 하면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평이해 보이는데 점수는 안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이번 가을 그리고 초겨울까지 교수님 기본서로 한번 제대로 공부 같이 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인사 노무관리 24년도 기출문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